전세 재계약 한번 잘못했다가 2억 5천 보증금 중에 7천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증발해 버린 분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분은 절대 엉터리로 하신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서 계약서 새로 썼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도 받았고 집주인한테 문자도 보냈습니다. 법대로 다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앞에서 내 보증금을 지켜주던 권리가 새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뒤로 밀려버렸고 그 사이에 은행 근저당이 먼저 끼어들어간 거죠. 결국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1억 가까이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 간신히 7천만 원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연락 온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움직이시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새로 받고 여기까지 하면 나는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믿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그 사이입니다. 내가 새 확정일자를 받기 전 또는 받는 그 순간에 집주인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 하루면 됩니다. 집을 담보로 잡고 돈 빌리는 건 집주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고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에서 낙찰되면 은행이 제일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내 전세 보증금은 그 다음 차례로 밀리는 겁니다. 1억 5천짜리 전세인데 은행 대출이 1억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에서 아무 말 안 해줬는데요? 주민센터에서도 그냥 받아주던데요?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주민센터 공무원도 이런 구조까지 일일이 설명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밖에 못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약 만료됐는데 둘 다 아무 말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인데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는 원래 확정일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받는 순간 내 순위가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니 재계약인데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민센터 가서 도장 받으시는 순간 내 권리는 새 날짜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았다면 이제 은행이 내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제가 18년 동안 전월세 보증금 분쟁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저는 주거법 연구자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의뢰받은 사건도 다루고 개인 상담도 하고 정부 용역 과제도 여러 건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은 약자 편이 아니라 아는 사람 편이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약자처럼 보이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쓰면 세입자도 충분히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집에서 2년을 편하게 더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전세금 인상폭을 감당 못해서 쫓기듯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게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받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세나 월세 재계약할 때 어떤 말 한마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세 가지 갱신 방법 중에서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이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용어 설명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요즘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불안하신 분들 혹시 내 상황이랑 비슷한지 같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 중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있습니다. 67세 박정수님이라고 제 또래 형님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부인분과 단둘이 사시는데 자녀분들은 다 분가해서 독립하셨고 본인들은 전세로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박정수님이 하시던 습관은 늘 똑같았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 집주인이랑 만나서 계약서 새로 쓰고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 안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고 여기까지 하면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안심하고 사셨습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셨던 거죠. 그런데 작년 초에 갑자기 뉴스에서 깡통 전세니 전세 사기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으셨대요.
나는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셨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신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 혹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집들처럼 우리 집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부인분한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던데 우리 집도 한번 확인해 볼까? 부인분은 처음에는 그냥 당신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남편이 계속 불안해 하시니까 그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때 마침 박정수님이 동네 복지관에서 제가 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셨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딱 하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어보세요. 특히 을구라는 부분을 보시면 그 집에 어떤 대출이 잡혀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박정수님은 그날 바로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셨어요.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을구를 보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답니다. 작년 가을에 근저당이 하나 새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금액이 8천만 원이었어요. 박정수님 전세 보증금은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내 보증금 1억 5천 위에 은행 대출 8천이 새로 올라앉은 겁니다.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8천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 내가 1억 5천을 받아야 하는데 집값이 2억 3천 정도밖에 안 나오면 나는 7천에서 8천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날아가는 겁니다. 박정수님은 그날 밤에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아내분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혼자 방 안에서 계속 등기부만 보고 또 보고 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계약서도 새로 썼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분이 남편 얼굴색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그때서야 등기부를 같이 보셨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놀라셨죠? 그래서 제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정수님이 작년에 재계약을 하신 방식이 묵시적 갱신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도 조용하고 박정수님도 특별히 나간다는 말을 안 하셨으니까 법에서는 이전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정수님이 혹시 몰라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신 겁니다. 묵시적 갱신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년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계속 살아있어서 그 집에 나중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더라도 박정수님이 제일 앞에 있어야 하는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바람에 그 날짜가 작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렸고 그 근저당 설정일이 박정수님이 새 확정일자 받기 딱 보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은행 근저당 8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박정수님 전세 보증금 1억 5천이 뒤에 있는 겁니다. 박정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답니다. 나는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불안해서 받은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였어요. 그날 상담이 끝나고 박정수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전세 보증금마저 날아갈 뻔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행히 박정수님은 그 후에 제가 도와드려서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근저당을 일부 해지시키고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님은 그 이후로 완전히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을구에 새로운 근저당이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 하는지, 합의 갱신을 해야 하는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고 나서 본인이 요즘은 밤에 잠을 훨씬 편하게 주무신답니다. 20년 동안 전세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박정수님처럼 서류는 나름 열심히 챙겨왔는데 뭔가 불안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전월세와 보증금 지키는 이야기를 더 깊게, 더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확정일자 타이밍 이야기를 모르시면 박정수님처럼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한 행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계약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박정수님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게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는 오히려 새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보증금 1억 5천을 지킬 수도 있고 반쪽만 받을 수도 있는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전세 재계약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정수님이 바꾼 그 작은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같은 집에서 2년을 더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고 쫓기듯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 핵심 전략으로 나눠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무기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나 2년 더 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에서 세입자한테 준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이 권리를 썼을 때 임대료 인상도 대략 5%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20% 올려달라고 해도 내가 이 권리를 쓰면 5% 정도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최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님은 전세 1억 2천에 사시다가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1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3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죠. 최영수님은 그 돈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안 올려주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겁이 나서 그냥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3천만 원 마련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만나서 여쭤봤더니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아셨으면 600만 원 정도만 올려주고 2년을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이미 합의갱신이 되어버린 후라서 중간에 나가기도 어렵고 인상분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이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단순히 저 연장할게요 라고만 하면 나중에 이게 어떤 갱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을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칼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나면 같은 집에서 다시 이 권리를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할 때 아껴서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지금은 아끼고 나중에 쓰는 것도 전략입니다. 한국도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한 세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세금 인상 폭이 4%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합의갱신으로 간 경우는 평균 12%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칼을 지금 당장 휘둘러야 할지 조금 더 아껴야 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건 세입자의 방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도 조용하고 나도 조용하면 법에서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을 더 살라고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의 장점은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이전 조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이전 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2년 살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그리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또 2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총 6년을 같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여 세 김명자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초 2년 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랑 둘 다 조용히 계시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또 2년을 사셨습니다. 총 6년을 같은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김명자님은 그 기간 동안 손주들이 근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는 게 정말 중요하셨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버리셨으면 4년밖에 못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만약 지금 조건이 나쁘지 않고 굳이 더 오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으면 서둘러 계약서를 새로 쓰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새로 받았다가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2장 공감 사연에서 말씀드린 박정수 님이 바로 이 실수를 하신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서 순위가 밀린 사례가 작년 한 해만 해도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될 상황인지 아니면 이미 다른 방식으로 갱신이 된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게 합의갱신입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만나서 조건을 정하고 재계약하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갱신에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5% 정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서로 동의만 하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집주인이 30% 올려달라고 해도 내가 알겠다고 하면 그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59세 장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교님은 전세 1억에 사시다가 재계약 시기에 집주인이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1억 3천으로 올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장교님은 이 동네를 정말 좋아하셨고 아내분 병원도 가까워서 이사 가기가 싫으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그냥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합의갱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나서 장교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중도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합의갱신은 2년 계약이니까 나가려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셨답니다. 장교님은 그제서야 합의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를 아셨고 정말 후회하셨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셨으면 3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만 올려주면 됐을 텐데 그리고 중도 해지도 훨씬 자유로웠을 텐데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장교님은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 수수료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합의갱신을 할 때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올려주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합의갱신을 하더라도 중도 해지 조건이나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계약이 혹시 합의갱신으로 되어 있는지 중간에 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잘 활용하면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내 권리를 뒤로 밀어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순간 기존에 가장 앞에 있던 내 권리가 새 날짜로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처럼 집주인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이 잡히면 경매에서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나는 남은 금액에서 겨우 나눠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다루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재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묵시적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조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확정일자가 살아있으니까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니까 새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합의갱신으로 조건이 크게 바뀌었을 때만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센터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이런 순위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법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서류 접수만 해주시는 분들이니까요.
결국 내가 알고 접근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가 언제 찍힌 것인지, 그 날짜 이전과 이후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게 날짜와 통보 시점입니다. 갱신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을 언제 체결했느냐에 따라 만료 2달 전까지인지 1달 전까지인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날짜를 놓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여러 사례를 보면 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료일이 3월 15일인데 2개월 전이 1월 15일이라고 생각하고 1월 20일에 통보하면 늦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지금 당장 내 계약서를 꺼내서 계약 시작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달력이나 휴대폰에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6개월 전에는 그냥 준비 단계고 2개월 전이 실제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내용 증명처럼 나중에 남길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써야 분쟁이 생겨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라고 해봤자 집주인이 나는 못 들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내 권리가 안전한지 알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게 실거주를 이유로 한 요구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나가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들어와 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막을 수 있는 예외가 되지만 문제는 이 말이 언제나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세입자가 나간 뒤에 집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다시 내놓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실거주는 핑계고 실제로는 전세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면 먼저 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자 등으로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들어오실 건지, 가족 몇 명이 사실 건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나가면서도 그 집의 등기부나 확정일자 변동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더 비싼 금액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본론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칼이고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방패이고 합의 갱신은 양날의 검입니다. 확정일자는 약도 되고 독도 되고 날짜 계산은 기회를 좌우하고 실거주 요구는 진위를 따져야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생활 습관 차원의 정리입니다. 앞에서 큰 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계약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만료일을 표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몇 년 동안 꺼내보지 않으십니다. 이러면 만료일을 애매하게 기억하다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 기억은 흐려집니다. 오늘은 분명히 기억하는 것 같아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어라 만료일이 3월이었나 4월이었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약서를 한번 꺼내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가정용 달력이나 휴대폰 일정에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을 표시해 두세요. 6개월 전에는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의 준비 단계고 2개월 전에는 실제로 집주인한테 의사를 밝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갱신 의사 표시 시점을 놓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0세 이상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셨는데 만료 6개월 전에 알림이 울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준비해야 하는구나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등기부도 확인하시고 집주인 상황도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셨답니다. 여러분 집에는 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등기부 등본 울구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어떤 대출과 권리가 잡혀 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울구가 바로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사 설명만 믿고 확인을 생략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사도 사람이라서 깜빡할 수도 있고 일부러 안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최소 한 번, 그리고 큰 금액을 넣기 전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얼굴을 직접 보시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1,000원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없던 근저당이 올해 새로 생겼다면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나가는 게 안전한 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를 마지막으로 떼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로 꼭 지켜야 할 게 갱신 의사표시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전화통화나 구두 대화만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했는데요.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분명하게 남기세요. 가능하면 날짜가 자동으로 남는 방식으로 보내두는 게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제일 좋고 카카오톡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휴대폰을 잘 안 쓰시는 분이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언제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가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주로 말로만 처리해 오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게 연장이라는 표현 대신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단순히 연장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나중에 이게 어떤 갱신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합의갱신인 줄 알았고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줄 알았고 이러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내 권리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낼 때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남겨야 나중에 합의갱신이었다 아니다를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적인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문자를 보낼 때 그냥 연장하겠습니다라고만 쓰지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집주인의 요구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번 멈추는 겁니다.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강하게 말씀하시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히 기가 눌려서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바로 알겠다고 답하면 그 순간부터 합의갱신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번만 멈추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게 나은지,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어떤지 이 세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며칠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당장 답을 하라고 재촉하더라도 중요한 계약인데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알겠다고 답하지 않으셨나요? 여섯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게 내 상황을 가족과 한번 공유하는 겁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넘기는 부분도 자녀나 배우자가 함께 보면 위험을 더 잘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보면 어른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데 젊은 자녀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계약인데 혼자만 알고 판단하다가 실수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가족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용어나 헷갈리는 부분은 메모에 두었다가 전문가에게 질문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정미숙님은 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더니 아들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는 어머니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상담받아 보시라고 해서 저한테 오신 경우입니다. 만약에 혼자 판단하셨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는데 가족과 공유하면서 문제를 미리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전세나 월세 이야기를 가족과 자주 나누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래도 모르겠으면 일단 보류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재계약은 대부분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오늘 당장 답을 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도 분위기에 떠밀려 도장부터 찍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복잡하거나 뭔가 찜찜하면 일단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차분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전문가나 상담 창구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도 법률 상담이 있고 각 구청이나 시청에도 무료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혼자 판단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계약에서 한 번쯤은 잠깐 멈추고 질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확장본론에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등기부 확인하고 기록 남기고 정확한 용어 쓰고 바로 대답 안 하고 가족과 공유하고 모르면 질문하는 것까지 이 7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보증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길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세나 월세 재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법을 모르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는 자주 받을수록 안전하다. 재계약이면 무조건 새로 써야 한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별 수 없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 전세금 인상 폭을 함부로 올릴 수 없고 합의 갱신은 중도 해지가 어려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사례로 보셨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바람에 내 순위가 뒤로 밀려서 전세 2억 중에 7천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억 3천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한다는 말을 믿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다시 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요구에 바로 응했다가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합의 갱신으로 묶여버려서 새 세입자 구하는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갔고 주민센터도 갔고 계약서도 썼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거나 타이밍이 잘못됐거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흐름대로만 관리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계약이 어떤 갱신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묵시적 갱신의 장점과 계약 갱신 청구권의 힘을 상황에 맞게 쓰고 확정일자를 언제 새로 받으면 안 되는지만 알아도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같은 집에서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도 전세금 인상은 최소한으로 막고 필요할 때는 중도 해지를 통해 내 삶의 계획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바로 계약서를 꺼내보세요. 계약 시작일과 만료일, 보증금 액수, 지금까지 몇 번 갱신했는지, 갱신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휴대폰 달력의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이것만 해도 이미 많은 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한 번도 안 떼어보셨다면 내일이라도 인터넷으로 1,000원 내고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 설정됐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내 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한번 보여드리세요. 자녀분들이 보시면 이게 뭔지 찾아보고 알려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 반전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월세로 전환할 때 전세금을 얼마나 낮추고 월세를 얼마나 올려야 손해를 안 보는지 이런 계산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내가 알고, 내가 챙기고, 내가 기록 남겨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내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듣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